지인들의 우울한 하소연 때문에 덩달아서 우울해지고 있고 또 감정 쓰레기통이 마치 내가 된 것 같다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이 소시오패스래요. 이분은 검사를 해봐도 전혀 소시오패스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애초에 그 사람에게 왜 끌린 걸까요? 손절이 안 되는 관계라면 어떻게 좀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만 뽑자면 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인간관계하고 소통을 탐구하는 상담심리학자 이헌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2023년 보내면서 인간관계 좀 괜찮으셨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삼라만상의 스트레스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 두 번째는 돈이에요. 세 번째가 건강이고요. 네 번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뭐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세요? 압도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변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여러분이 2023년 인간관계 어떠셨는지 또 오늘은 인간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연말 정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우울한 하소연을 누군가에게 자꾸 하는 편인지 아니면 나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은 채로 계속 받아주는 편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인들의 우울한 하소연 때문에 덩달아서 우울해지고 있고 또 감정 쓰레기통이 마치 내가 된 것 같다면 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착한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의 신념이 작용하고 있는 이른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우울이라고 하는 지점을 조금 너무나 잘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내 스스로가 굉장히 우울한 측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서로 공명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굉장히 걱정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신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정은 공명되는 게 있어서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걱정과 우울이 많은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감정 쓰레기통이 우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쓰레기통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나만 만나면 나한테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저분은 원래 분노 조절 장애라 그냥 그래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증이 아닌 이상 그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막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 듣고 확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잘 걸렸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빵빵 막 경적으로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당차게 나왔어요. 앞으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를 내리는데 차는 조그맸는데 사람이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큰 거예요. 눈이 막 이러고 있어요. 이게 약간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전전도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더 가면 죽어. 야, 너 빨리 뒤로 돌아가. 분노 조절 장애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래요?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자례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사람 봐가면서 한다. 분노가 아무한테만 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분노를 받아줘도 그냥 괜찮은 사람인 걸로 여러분들이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본다면 여러분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는 쓰레기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건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라는 것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담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든 집의 대소사의를 자기가 다 하고 있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시절 때도 친구들한테 항상 뭔가 자기가 양보하고 뭔가 친구들의 일을 자기가 대신해주기도 하고 또 결혼하면은 문제 많은 배우자하고 만나가지고 심지어 아이도 문제를 일으키면은 자기가 그것을 굉장히 뭔가 해결해 주다가 상담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족 상담의 용어로 희생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서 보통 보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자식은 진짜 깨물려고만 해도 아픈 자식이 있고요. 어떤 자식은 굳은 살이 많이 배겨가지고 깨물어도 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인이 되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 질렸고 내 진짜 부모님이 연락도 싫고 지금은 내 부모님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랬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내가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비극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형제 자매에 비해서 뭔가 사랑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뭘까요?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자기가 앞으로는 동생하고 싸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막 설거지 치우고 자기가 물건 정리하고 막 굉장히 막 환한 미소를 지면서 가족 안에서 여러 기능들, 착한 기능들을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사회, 또 문화, 여러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내가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채로 착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나는 항상 괜찮다고 하고 계속 그분이 밥을 사요. 사실 돈이 많아서 그분이 막 밥 사는 거 아니거든요. 막 남이 해도 되는 일인데 자기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시간이 넘쳐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되게 관계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좀 모르는 외로움과 아무에게도 돌봄받지 못한다는 그런 고독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굉장히 그 바닥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나는 홀로 남겨질 거야.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모두가 나를 거절할지도 몰라. 라는 굉장히 슬프고 조금 어떻게 보면 아픈 그런 상처들이 그 안에 드리워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요. 착한 아이로 기능해야 된다고 스위치를 자꾸 누르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한 10명 정도의 회사에 지금 여러분들이 팀에 있습니다. 근데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예요. 근데 나는요. 그거에 대해서 손을 이렇게 들을 만한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럴 때는요.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치를 막 누르고 싶어도 누르면 안 된다는 어떤 나의 그런 강박관념이라는 게 숨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요. 이 프로젝트는 진짜 손해가 될 게 명백해요. 아까 그 좋은 프로젝트 하신다고 하셨던 분 있죠? 그분은 갑자기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느낌 있죠? 그 약간 어색한 느낌. 그러면서 자기가 손을 들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바로 압박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메아리입니다. 야, 네가 해. 야, 너 어색한 분위기 이거 그냥 놔둘 거야? 야, 너 빨리 지금 너 이거 착한 아이잖아. 네가 해야지. 야, 이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메아리들이 나한테 울려 퍼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비난입니다. 내가 그 압박감에 견디면서 나도 막 안 하려고 지금 이를 악물고 있어요. 그럴 때 내 속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하나 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야, 너 만약에 지금 손 안 올리는 것은 너 진짜 이기적인 거야. 너만 아는 거야. 야, 너만 알면은 뭐라 그랬지? 너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 너 싫어해.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 마치 협박조에 또 다른 메아리가 생긴다는 거죠. 이 요소 속에서 나는 자꾸 무엇인가를 착하게 기능하게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째 요소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그건 바로 높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화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공감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야, 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너 이거 하는 것은 항상 엄마가 기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지. 야, 영희는 참 이렇게 하다니 참 엄마가 너의 착한 행동을 보니까 참 좋아. 엄마 참 기뻐. 이런 메아리들이 부모님에 따라서 그런 상호작용에 따라서 중요한 사람에 따라서 나의 메아리를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관계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거기에 저항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보여야 되는데요? 왜 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압박감과 비난, 관계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들 모임에서 동료 모임에서 자꾸 밥을 사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래. 부모님이 부자야. 부모님이 그냥 금수저라 그래. 전혀 아닌데. 나만 사실 취업 못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이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지 않다고 좀 표현해야 됩니다. 괜찮지 않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요. 라고 조금 여러분이 작게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욕구를 얘기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목소리를 다 낸다고 하면
오히려 제 인생에 뭔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백하게 괴롭힘을 겪고 있고 너무나 인생에서 지금 큰 손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표현하는 것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1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고 작은 것부터 거절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추를 2에서 3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갖다 놓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금요일은 좀 혼자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요. 그러면 그분은 뭐 나를 뭐 이용해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여기 가서 혼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표현 해보는 것이 그 사람도 뭐 크게 그걸 거절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거절 못하고 하고 있는 요소가 100가지라면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생각보다 해도 괜찮은 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빈도를 넓혀보시고 나에 대한 요소를 상대방이 더 이해해주고 좀 어떻게 보면 돌봐줄 수 있고 또 돌봄망이라는 게 상호적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를 조금만 옮겨보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선한 면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인간들은 유독 악한 면들 또 어떤 면에서는 유독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어르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계고가 낮고 굉장히 차가운 유형들은 그 사람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관계효과가 극심히 낮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연인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잘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한테 어떤 그 상담을 왔는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소시오패스래요. 그래서 남편이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소시오패스가 아닌 거예요. 이분은 검사를 해봐도 전혀 소시오패스하고 관계가 없어요. 뭔가 막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정서적인 걸 주고 에너지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남편이 돌아오는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거래 작용이거든요. 그분은 관계 욕구가 소주잔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초에 그 사람에게 왜 끌린 걸까요?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9명의 사람은 다 나한테 호의적이에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요. 심지어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냥 9명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될 텐데 자꾸 잠자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그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은 뭐를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엮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형은요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 중심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좀 큰 사람인 거죠. 두 번째는 관계 욕구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밥을 혼자 먹겠다고 그러는 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먹는 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좀 차가운 사람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어떤 행동, 패턴, 음정, 어떤 말, 또 어떤 마음의 쓰임새 이런 부분에서 유독 차갑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 뭐 여러분 카톡 같은 데서도 그냥 이모티콘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공고화되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도 자아 중심성이 세거든요. 근데 어르명과는 다릅니다. 어르명은 그냥 자신의 중심이 중요하고 어쩌면 자신의 공간이 중요하고 자신의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은 사랑받아야 되고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어야 되고 자신은 관심을 받아야 되고 자기는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항상 변두리로 두는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너는 아닌 겁니다. 이 2가지가 같이 묶여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착취적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5명 정도가 있어요. 무땡땡땡을 제가 샀어요. 이 지갑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전혀 공감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보다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이거 지갑도 있는데 이게 모델이 조금 이게 약간 또 프리미엄 라인이긴 또 하거든요. 가방이 또 어디서 산 거냐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처음에 이제 지갑 얘기했잖아요. 근데 약간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넌지시 얘기하는 거라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는데 좀 있으면은 뭔가 약간 기분 나빠요. 나한테 있었던 인정과 어떻게 보면 존중이라는 요소가 다 저 사람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눈에서 목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정서적 착취예요. 사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항상 무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려하고 뭔가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나 따라오면은 뭐 직원한테 뭐 다 올려줄 것처럼 표현하면서 거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년으로 자꾸 넘기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적으로 묶이게 되는 지점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무대는 항상 독자 무대입니다. 독무대예요. 조명은 나만 받아야 돼요. 그분들은 피켓 들고 아우 대표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짱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그렇게 써 있어요. 2시간 동안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팔이 아플까. 그런 생각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피켓을 왜 이렇게 쬐끄만 걸 들고 있어? 진짜 센스 없네. 피켓을 좀 높이 들어. 높이 제대로.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어떤 지지, 타인에 대한 어떤 연민 이런 요소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손절이 안 되는 관계라면 어떻게 좀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그냥 인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부장님은 진짜 최고시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통찰도 일으킬 수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붙어서 싸운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정을 해주되 너무 그 사람하고 많은 시간과 또 공간을 공유하지 않기.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조금 멀리 떨어지는데 서서히 떨어지는 것들. 그 사람의 나르시스틱한 어떤 측면에 훼손을 주지 않으면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많은 특징이 있지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아중심성이 세고요. 2번째는 공감 능력이 아주 적어요. 3번째는 착취적입니다. 아까 나르시스트하고 좀 유사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소시오패스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피해입니다. 나르시스트와 소시오패스 중에 누가 더 치명적이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본다면 소시오패스가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든지 내 시간이라든지 나의 어떤 역할이든 역량이든 이걸 빼먹는 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가 피하려고 해도 이게 잘 피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미 뭔가 빨대가 지금 꼽혀 있는 거예요. 소시오패스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서운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도 많고요. 심지어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은 괜찮은 거예요. 라이온 킹 이런 걸 좀 봐가지고 이 사자에 대한 이 뭔가 굉장히 좀 우러러봄이 있었어요. 사자는 너무 멋있고 뭔가 대단하고. 근데요, 사자는 절대 자기보다 센 애랑 혹은 자기한테 피해를 줄 만한 애랑 절대 싸우지 않더라고요. 사실 사자가 항상 눈을 부릅뜨고 항상 다가가는 존재는 가장 약한 애입니다.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찾아가는 3가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착하고요. 2번째는 성실합니다. 3번째는 능력도 있어요. 이 3가지가 다 결합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해서 자기 할 말도 못해요. 거기다가 성실합니다. 성실하면 내 거 엄청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3번째는 능력도 있어요. 이 능력이 있네. 이거는 뭔가 지금 빼먹기 참 좋잖아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동성이 강합니다. 충동성이 강하다는 건 인내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물건 대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쓸 때 뭔가 좀 느리고 좀 뭔가 이렇게 지연이 되고 뭔가 이렇게 유용하지 않고 이런 느낌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을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뭘 시키시거나 뭘 요구를 할 때 제가 좀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금 여기서 텀을 좀 두시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기대만큼 내가 인정 욕구가 아무리 많으셔도 그분에게 그걸 채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정 욕구가 아무리 많으셔도요. 그분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좀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나한테 뭘 도와달라고 합니다. 2번째는 경계가 없이 내 삶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번째는 나에게 불안을 쏟아내면서 내 인생을 뭔가 황폐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져서 막 도와달라고 손을 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허리를 많이 숙여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올라가려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뭐 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집착형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다시 그 자리로 자꾸 돌려놓습니다. 연인이 집착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직장 생활 막 잘하고 있어요. 직장을 관 2개 하려고
갖은 모략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이 카톡을 보는데 아니 막 갑자기 자기가 죽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 왜 카톡이 왜 이런 거야? 라고 내가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막 자기 힘든 얘기를 막 하면서 나 뭐 가장 친한 친구래. 막 갑자기 전화 끊고 나서 갑자기 막 문자 와요. 막 자고 일어나잖아요. 문자가 몇 개 더 와 있어요. 점심 때도 계속 전화 와요. 저녁 때도 전화 오고요. 여러분한테 자꾸 파고 들어와서 경계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냐? 막 여러분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너도 가. 너도 가. 내가 저번에 그 사람들 얘기했지. 너도 똑같아, 너도. 이게 막 볼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경계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엄청난 불안을 나에게 쏘아붙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전염됩니다. 불안감들이, 절망감들이 여러분의 삶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어느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나도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내 삶이 뭔가 자꾸 문제가 많아지는 것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여러분이 유독 인생에서 뭔가 자꾸 안 풀리고 있다.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착형들은요, 내가 그 사람을 완전 버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어렵더라도 그 사람에게 버리진 않겠지만 내가 경계를 세운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자야 되니까 힘들어.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결정해 줄 수는 없어. 라는 것을 조금 냉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막 쏘아붙일 수 있어요. 전화로, 문자로. 그럼 거기에 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버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융합되지 않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신데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러면요, 좀 떼고 계세요, 일단. 좀 떼고 계시는 게 되게 건강합니다. 얘기가 많으시니까 얘기 한참 하시다가 들어? 너 지금 얘기 들어? 내 목소리 들려? 이렇게 한마디 할 때가 있으면 들려 이렇게 하고 조금 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 정신 건강에 조금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그 요소를 전부 나의 능력의 요소로만 여러분 살펴보지 마시고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과 자꾸 엮여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와 손해가 자꾸 증폭되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적절히 거리를 두시고요.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낸 저서가 무례한 사람을 다루는 법인데요. 제목이 조금 강하긴 하죠. 근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단호하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민하게 살아라, 막 센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치 보지 않고 조금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또 내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욕구를 적절하게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관계에서 훨씬 더 건강하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선택이고 두 번째가 책임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의 각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감독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용당하고 있다, 내가 억울한 일을 계속 겪고 있다면 지금 내 인생의 통제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지? 라고 한번 반문해 보시고 거기 내 요소 거의 0%에 가깝다. 조금씩 그 요소들을 넓혀 나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윌리엄 글라서가 5가지 욕구를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자유에 대한 욕구고요. 또 하나가 즐거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 인생에서, 일상에서 내가 얼만큼 자유를 경험하고 있지? 내 인생에서 정말 즐거움이라는 요소가 몇 시간, 몇 분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일 막 떠맡아서 여러분이 막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밤새서. 그럼 그걸 시키신 분이 막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그런 생각 할 것 같잖아요. 그분은요, 그냥 딴 TV 보면서 딴 거 하고 계시더라고.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을 경향이 높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대학 중퇴하고 엄마 모신 거예요. 막 하면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막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꼭 엄마 핑계 대더라.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그럼 어떻게 할까? 엄마 죽을까? 죽으면 돼, 엄마가 여기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을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풀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선택과 책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돌보시고 여러분의 자율성을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것, 그 안에서 내 인생을 조금 즐거움의 요소를 확장해 보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아이는 자아 중심성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아이는 엄마 생일 때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엄마 이거 먹어, 그러면서 줘요. 그게 뭐예요? 사탕이에요. 근데 성인이 될수록 타자에 대해서 조망 수용 능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대 욕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지가 좋은 것만 맨날 나한테 주냐? 아니 맨날 족발 먹으러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돼지 뒷다리 쳐 죽었나 전생에 맨날 족발이야 맨날 족발 이걸요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요 미리 얘기하세요 먼저. 저는 족발을 먹기 싫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기 싫으면 저는요 족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아빠가 먹자니까 그냥 한번 가죠 뭐 이번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면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계속 와가지고 족발 먹자고 하겠어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좀 좋아하긴 한다. 좋아하긴 하는데 저 사람이 맨날 먹자는 대로 나는 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저도 족발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가자고 해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좋아해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욕구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욕구가 무엇이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어도 잘 보이지 않고요. 너무 가까워도 보이지 않아요. 내담자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관계고 손절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주 있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또 엄청 잘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밀착된 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단절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너무 단절해버리면 다시 밀착된 걸로 갈 수 있다. 극단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에도 반드시 거리가 좀 필요합니다. 관계는 항상 거리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교집합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따로 또 같이. 너무 사람이 가까우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깊어지지만 그만큼 애증은 같이 따라온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의 폭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예민하고 까칠하게 하는 사람이 좀 오해받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은 빅5라고 하는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 변인 중에 신경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경증은 이제 유독 조금 불안과 우울 자체가 조금 높은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거예요. 또 5가지 변인 중에 친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경증은 높고 친화성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나한테 좀 너무 예민하고 까칠한 것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내적 이슈여가지고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다 그러는 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그냥 성격 자체가 약간 예민하고 까칠한 거라면 굳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척을 질 필요가 있을까요?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오히려 안전 요소가 됩니다. 조직에서 위험한 모험을 떠나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되지 않는 것을 할 때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선을 넘고 여러분이 뭔가 실수할 때 여러분을 잡아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화났어. 내가 불안해요. 이렇게 표현할 때 넌 틀렸어. 너는 왜 그런 거 갖고 작은 거에 화를 내니? 야, 뭐 그런 거 갖고 걱정을 하니?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는 기본 전초 기제가 뭐냐면 상대가 옳다는 토대에서만 관계가 가능합니다. 바람이 불면 옷깃을 더 여미게 됩니다. 옷깃을 풀게 하는 건 뭐죠? 따뜻한 환대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토대가 그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이 지금 화났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화났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한테 좀 화났어.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 서운할 수 있지.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화났던 거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상대에 대한 욕구, 생각, 교감을 같이 구축해 준다면 훨씬 관계가 윤활유처럼 형성될 수 있다. 그 감정 자체를 타당화해 줘야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좀 의존적인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관계가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잘 찾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고만 관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탓할 겁니다. 그루밍과 훈육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서지 못하는 게 그루밍이에요. 훈육은 뭘까요? 그 사람이 사실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한 관계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고 유연하게 말씀 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옆에서 여러분이 인파워링 해주시고 오히려 지지해 줄 수 있는 역할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만 뽑자면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진실하게 존재하려는 태도인 거예요. 뭐 100% 진실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함이라고 하는 범위를 최대한 많이 갖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말 깊어지게 만드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뭔가 잘못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선을 넘었을 때 그거를 잡아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사람하고 오래 이것을 반복하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요소를 이 사람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뭐 한두 사람만 그냥 좀 친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뭐 그 사람이 날 싫어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두세 명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죠. 나머지 사람 한 서너 명 정도하고는 조금 그냥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여도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꼭 미워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고요. 나를 단단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정서지능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지점들도 정서지능의 한 항목들에 사실은 포함되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공명하고 공감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셔서 우리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